네, 안녕하십니까. SPSS 제대로 배우기 이경영 강사입니다. SPSS 제대로 배우기 강의는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오늘은 그 고급 단계 첫 번째 수업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는 사실 그 SPSS에 대한 실습을 직접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이번 고급편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실습을 해볼 강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강의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사실 이 고급 단계가 어떻게 보면은 그 논문을 실제로 작성하거나 어떤 통계 보고서 같은 것들을 이제 작성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냥 이런 고급 SPSS 통계 분석을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수강을 해도 상관없지만 조금 더 이제 어,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고급에서 제가 다루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의 분석들은 주로 이제 논문을 쓰는데 많이 활용되는 분석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조금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논문 작성 시의 어떤 분석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다시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SPSS 고급 통계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습 대상은 뭐 사회조사 분석사, 실기 작업형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 들어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급 SPSS 통계 분석을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들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SPSS를 활용해서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대학원생. 사실 저는 이런 분들이 꼭 이 고급 강의를 듣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어,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좀 찾아본 바에 의하면은 대부분의 통계 강의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는 1대1 수업 말고요. 이렇게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통계 강의를 제공하는 것들을 저도 이제 몇 개 이제 같이 찾아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그 다중회귀 분석 수준까지만 우리가 일단 거기까지만 대부분 강의가 올라와 있고, 그 이후에 고급 회귀 분석에 대한 또는 이제 고급 통계 분석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많이 제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제가 찾아봤을 때는. 물론 이제 제가 다 찾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100% 이제 정확하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는 회귀 분석 이후에 좀 더 심화된 단계 분석을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학원생분들이 같이 좀 이 고급 통계 분석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강의의 특징은 먼저 SPSS는 23 버전을 사용할 겁니다. 근데 버전이 중요하진 않아요. 뭐 지금 아마 한글판으로는 25 버전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버전이 바뀐다고 해서 그 어떤 분석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버전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버전을 그대로 사용하셔가지고 분석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강의의 또 다른 차별화된 점은 바로 이 신텍스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사실 신텍스 여러분이 좀 이거에 되게 낯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SPSS가 다른 통계 프로그램이랑 어떻게 비교했을 때 좀 더 이제 차별화 좀 쉽다라고 얘기하는 게 메뉴를 클릭함으로써 모든 분석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텍스, 즉 명령어를 또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 신텍스를 활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통계 분석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뭐 여기서 이제 고급 분석에서는 뭐 조절 회귀 분석이라든지 매개 회귀 분석 같은 것들을 같이 다룰 예정인데 조절 회귀나 매개 회귀 같은 것들이 한 번에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한 번에 이제 유의하다, 모형에 적합하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그럴 때 이 신텍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변수를 계속 넣고 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그건 나중에 이제
SPSS 실습을 할 때 같이 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체적으로 그 고급 강의에서 우리가 다룰 분석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있어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가 연속형 변수, 척도형 변수가 아니라 명목형, 범주형 변수로 되어 있는 그러한 회귀 분석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종속 변수의 범주의 수에 따라서 이항 또는 다항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조절 회귀 분석이 있어요.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Moderating Effect라고 해서 조절 효과를 회귀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과정들이 있죠. 이런 조절 회귀 같은 경우에는 조절 변수의 성격에 따라서 범주형 조절 변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범주형 조절 회귀 분석, 그리고 연속형 조절 변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조절 회귀 분석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절 회귀 할 때 저희가 각각 범주형 조절 회귀 분석과 연속형 조절 회귀 분석을 각각 따로따로 한번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매개 회귀 분석이 있어요. 미디에이팅 이펙트라고 해서 매개 효과를 이제 회귀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추후에 한번 같이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 고급 강의를 준비할 때는, 저도 이제 어쨌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대략적으로 어떤 대상들이 조금 적합하겠다, 이런 대상들이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이 고급 통계 분석 강의는, 물론 이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수강할 수 있고, 또 분명히 이 고급 통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중급, 초급 수준의 어떤 통계 분석, SPSS를 활용하는 통계 분석에 대해서 분명히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얻을 수 있는 좋은 장점들이 되게 많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고급 분석을 활용하는 빈도는 제 생각에는 대학원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논문을 써야 되고, 논문을 쓸 때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이 있는데, 양적 분석에서는 대부분 이제 뭐 회귀 분석도 사용을 하지만 좀 더 심화된 단계에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조절 회귀나 매개 회귀 분석 같은 것들을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제가 조금 고려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먼저 첫 번째는 SPSS를 활용한 통계 분석이 절대 낮은 수준의 분석이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SPSS가 가장 접근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익히는데 가장 수월한 통계 패키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R이나 뭐 스테이터나 뭐 이런 분석들은 대부분 그 명령어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령어를 좀 많이 능숙하게 쓸 줄 알아야, 또 많이 알고 있어야지 그 패키지를 다루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SPSS는 굳이 몰라도 메뉴를 클릭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뭐 이건 좀 낮은 수준의 분석이 아닐까라고, 왠지 어려운 분석 툴을 사용해야지만이 꼭 그 내 논문의 퀄리티가 높아질 것 같고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SPSS를 활용한다고 해서 통계 분석이 이게 수준이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를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통계 분석은 그냥 연구의 수단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논문의 수단이죠. 논문에서는 이제 어떤 목적이 통계가 될 수는 없겠죠. 나의 논문의 목적은 내가 제기하는 연구 질문들, 또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설정한 변수 간의 관계, 가설이죠. 예상. 이 가설을 검증하는 게 연구의 목적이지, 통계는 이 연구의 가설들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게 통계 분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 통계 분석은 연구의 목적이 아니고 연구의 수단이다. 근데 간혹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선생님, 근데 이거 다중회귀 분석만 쓰는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가 될까요? 이거 너무, 근데 제가 분석하는 그 분석 방법론이 너무 수준이 낮은 게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 사실 제가 이게 통계 분석도 수단이라고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론적 논의의 탄탄함, 그리고 논문 구성의 견고함,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이제 교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박사 수료를 하고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지금 심사를 받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지금 박사과정 코스웍을 끝내고 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지금 한 3년 정도, 3년 반 정도가 지금 걸렸는데 3년 반 동안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학기는 학위 논문만 썼으니까 3년 동안 제가 논문을 어, 국내 저널 KCI급에는 8편을 냈고요. 그리고 스쿠퍼스급에 한 편을 썼어요. 그리고 SSCI급을 한 편을 냈는데 SSCI 심사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제출을 한 건데 최근에 이제 한 뭐 4월 달쯤에 1차 심사가 완료가 돼가지고 지금 리비전을 받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학위 논문 때문에 못하고 있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게 학문 분야마다 조금씩 이제 필요로 하는 논문이라든지 뭐 논문의 게재 억셉트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저는 이제 사회과학도고 사회과학 분야에서 제가 이 정도의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거는 낸 거는 절대 제 생각에도 적은 수치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근데 제가 한 가지 저는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모든 분석, 그러니까 뭐 제가 작성한 모든 논문의 분석은 다 SPSS만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절대 뭐 SPSS에서도 고급 수준에서만 다루는 뭐 조절회귀나 매개회귀 이런 걸 썼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다중회귀를 써서도 분명히 저널에 억셉이 됐었고요. 그러니까는 어,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에이모스를 사용했거나 조절회귀나 매개회귀를 쓴 것도 있죠. 하지만 다중회귀 분석을 사용해서 작성한 논문들도 한 세네 편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통계 분석이 논문의 어떤 게재 여부를 좌지우지하진 않는다. 오히려 그보다는 이론적 논의의 탄탄함이나 논문 구성의 견고함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SPSS를 잘 다룰 줄 안다면은 SPSS만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논문을 작성하는 데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옆에 공부하는 친구들도 계속 다중 얘기만 가지고 써도 되나요? SPSS를 하는 것보다 이런 R을 통해서 뭐 분석을 하는 게 더 좋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학술지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학술지의 게재를 많이 내서 실적을 쌓는 게 많은 논문을 내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물론 열심히 다 성실하다 하지만 어떤 논문의 퀄리티랑 관련해서는 조금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논문을 뭐 찍어낸다, 실적 기계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논문을 적게 쓴다고 해서 대단한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학위를 받고 나중에 취업을 할 때 뭐 연구기관에 갈 수도 있겠고 학교에 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문턱은 넘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문턱을 넘으려면은 여러분이 거기 그런 기관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편수는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느 정도 실적은 쌓아야 되고 그런 데 있어서 어떤 학술지를 선택하느냐 이것도 되게 전략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논문을 한 편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 했을 때는 SSCI를 바로 도전을 할 수도 있었지만 어, 스쿠퍼스급에 먼저 도전을 한 거예요. 왜냐면 스쿠퍼스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국내 저널도 이제 등재 후보지와 등재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쿠퍼스가 국내 등재 학술지보다는 그레이드가 높지만 SSCI보다는 좀 낮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 논문 힘들게 썼는데 등재 후보지에 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로 등재지에 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외 저널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게 썼는데 스쿠퍼스에 내겠어요? 아니죠. SSCI에 다들 내려고 하겠죠. 처음에는 무조건. 그런데 저는 전략적으로 SSCI도 중요하겠지만
일부러 스코퍼스에 한 편 내봤어요. 그랬더니 뭐 상대적으로 이제 계제 억셉되는 비율이 아무래도 SSCI보다는 좀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젝률이 좀 낮죠, 이제.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스쿠퍼스에 먼저 냈었던 거고, 그렇게 되면 KCI를 많이 쓴 것보다는 이득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어떤 학술지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도 좀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혼자서 한번 끝까지 다 써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혼자 끝까지 써보고 안 써보는 거의 차이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이 그냥 누가 쓰는 거에 같이 써서 일부에 기여만 했다 이거랑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연구를 설계해서 다 진행을 했다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한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보는 것이 혼자서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음은 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논문 통계 분석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통계 분석 절차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우리가 좀,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계량 분석이라든지 계량 통계 뭐 이런 수업을 들을 때는 이 개별적인 분석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따로따로 이제 수업 시간에 하죠. 왜냐면 이걸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이걸 왜 했지? 이걸 왜 했지? 이걸 하고 이걸 하는 건가? 이런 절차상의 어떤 개연성에 대해서 잘 모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걸 정리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제가 사회과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 혹시 다른 학문 분야를 공부하고 계신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몇 개는 빼도 되겠죠, 일단은. 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설문조사라든지 뭐 공공 데이터들 있죠. 그냥 뭐 통계청에서 하거나 아니면 뭐 서울연구원이나 경기연구원처럼 지자체에 있는 연구원들에서 구축을 해서 공공 데이터로 제공하는 것들을 논문을 쓸 때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데이터 변수가 한 200개? 변수 하나가 설문 항목 한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200개 내지는 300개 정도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그중에 쓰는 거는 뭐 30개 정도, 2, 30개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 2, 30개를 또 다 투입하느냐? 아니죠. 독립변수 여러분 뭐 독립변수 25개, 종속변수 5개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 항목들을 심플리파이 하죠. 묶는단 말이에요. 묶을 때 어떻게 하죠? 탐색적 요인 분석하죠. 묶어서 요인을 만들어서 그 요인을 가지고 요인을 가지고 독립 변수를 쓰고 그 요인을 가지고 종속 변수를 쓰고 그걸 가지고 회귀 분석을 돌리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분석을 견고화하고 단단하게 하는 과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베이스로 했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개별 항목에 대해서 기초 통계 분석을 한번 보겠죠. 빈도 분석이나 뭐 평균 같은 것들 한번 그냥 검토하는 차원에서 뭐 결칙치가 있는지 평균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항목을 가지고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죠.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해서 고유값이나 공통성이나 뭐 요인 적재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몇 개의 요인으로 묶이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요인 내에 이제 묶여진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신뢰도 분석을 하고 크롬바 알파 값을 통해서 신뢰도를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거친 규명된 입증된 그러한 변수들을 가지고 우리는 평균 변수를 만듭니다. 요인을 만들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저는 이제 개별 항목들의 기초에서 요인을 만들어서 분석을 하는 과정까지를 이제 제시를 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단일 항목들을 기준으로 나는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과정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요인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보죠. 그래서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를 보고 그 다음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상관계수를 봅니다. 이거는 이제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변수 간의 단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떠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뭐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고요. 이 과정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 시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종속 변수는 한 개고 독립 변수는 뭐 4개, 5개 뭐 이 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 투입되는 독립 변수 간에 혹시 지나치게 높은 상관성으로 인해서 다중 공전성의 위험성이 없냐, 상호작용 가능성이 없냐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인 거예요. 사실 회귀 분석을 바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구 논문들을 저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과정은 거의 필수입니다. 꼭 하고 회계 분석을 돌리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다 이런 과정들이 다 여러분의 어떤 그런 통계 분석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거고 나의 통계 분석이 이 정도로 탄탄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가능하면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의 분석이 어떤 집단 간 비교다.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한다. 또는 강남권과 강북권을 비교한다. 뭐 아니면 조절하기 분석이다. 범죄형 조절하기 분석 같은 경우에 집단 간 비교랑 비슷하죠. 결과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집단 간 차이 검증을 한번 또 해줍니다. 그래서 독립표본 t-테스트를 하고요. 이 결과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면 나의 어떤 가설에 조금 더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가 되겠죠. 이런 과정들을 모두 거치고 마지막에 회귀 분석을 합니다. 회귀 분석을 함으로써 이제 여기서는 모형 적합도, 모형 설명력, 회귀 개수를 보고 내가 연구에서 처음에 설정한 가설, 내가 제기한 연구 문제를 이 통계 분석을 통해서 지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런 분석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분석들을 거쳐야 여러분의 논문에 또 여러분의 연구의 퀄리티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끝으로 회귀 분석 종류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회귀 분석을 돌릴 때는 연속형 변수를 쓰죠. 그래서 독립 변수도 연속형이고, 종속 변수도 연속형이고, 뭐 척도형 변수 있죠. 척도형, 뭐 5점 척도, 뭐 4점 척도 이렇게 된 척도형 변수들이죠. 이런 연속형 변수로 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이때 먼저 독립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회귀 분석은 나눠지죠. 독립 변수가 1개, 이건 단순 회귀 분석이고요.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이다, 다중 회귀 분석이죠. 단순 회귀 분석은 뭐 논문 쓸 땐 거의 안 쓰죠. 이런 분석은 안 할 거고요. 다중 회귀 분석부터 대부분 할 텐데 다중 회귀 분석도 다중 회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만약에 그냥 단순 이 다중 회귀 분석만 볼 것이냐, 아니면 나는 회귀 분석을 통해서 조절 효과를 보겠다, 아니면 나는 매개 효과를 보겠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거는 또 조절 변수의 속성에 따라서 범주형 조절 변수를 사용하면 우린 얘를 범주형 조절 회귀다라고 부를 거고요. 연속형 조절 변수를 사용하면 얘는 연속형 조절 회귀 분석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매개 효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SPSS에서 그냥 회귀 분석 중에 하나로 매개 회귀 분석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에이모스 들어보셨죠? 구조 방정식. 에이모스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급 회귀 분석에서는 매개 회귀 분석까지만 할 거고요. 에이모스는 제가 별도의 강의로 구성해서 차후에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모두 연속형 변수인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또 독립 변수는 연속형인데 종속 변수는 범주형, 명목형인 변수들이 있어요. 그런 분석들이 있고요. 우리는 얘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이제 범주가 2개인 경우 우리는 2분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요. 범주가 3개 이상인 거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지속적으로 여기에 거주할 의향이 있느냐, 의향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거주하는 지역이 수도권에 거주하냐, 아니면 또 지방 대도시에 거주하냐,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냐, 이렇게 3개의 범주로 나눠져 있을 경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대략적으로 강의 소개와 어떤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또 논문 통계와 관련된 분석 절차, 회귀 분석의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2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부터 하나씩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